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전산세무 2급 117회. 자, 챗GPT를 활용한 출제 예상 문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시험, 자, 재무에게 102회부터 116회의 데이터를 GPT에 분석을 의뢰했고요. 자, 기출분석 데이터, 주요 출제 항목,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재무제표와 그 기본 가정, 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 사채와 부채, 수익인식, 자본의 구성요소, 부채와 자산의 설명,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나왔다고 하고요. 주요 학습 전력, 기본 가정 및 회계원칙,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및 후속적 지출, 재고자산 평가 및 수익인식, 자본의 구성 요소, 그리고 부채의 유동성, 비유동 구분을 물어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재무회계 과목에서는 기초적인 회계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실전에서 정확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여러분들 이론 배우셨잖아요. 자, 여기가 재무회계가 배점이 5문제, 10점이 나오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각 파트마다 내용을 정리하시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반복하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론은 회계나 세법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다시 이론 내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문제를 풀고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결론은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결국 내용이 정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GPT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서에 있는 이론과 문제를 반복하는 학습은 최소 3번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자,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원가 회계 보도록 할게요. 102회부터 116회의 걸쳐있는 기출문제를 마찬가지 GPT의 분석을 의뢰하니까 주요 출제 항목은 원가의 개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 제조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등을 물어보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출제 경향 계산 문제는 제조원가 계산, 공손수량, 완성품 환산량이 많이 출제된다. 원가 행태의 분류를 연습한다. 학습 전략은 원가의 개념의 분류.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공손,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와 원가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원가회계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점의 배점이죠. 근데 여기서는 최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제가 우리가 전산세무 2급을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이론 30점 중에서 24점 이상을 득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무에서는 조금 감점될 요소가 많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서 24점 이상을 배점을 받으려면 적어도 원가 회계에서 우리는 4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계산형 문제를 극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4문제 이상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거냐? 크게 4-5개의 유형밖에 안 나오는데 계산 문제 첫 번째는 제공품 티계정과 제품 티계정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정상원가 계산 문제 있죠. 실제 제조간지 발생액 그리고 예정 배부액을 비교하는 문제 있죠. 둘. 자, 세 번째는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물론 단가 계산과 그 다음에 원가 계산까지 다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셋. 자, 네 번째는 바로 공손에 대한 수량 파악하는 문제. 넷.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한다면 보조부분 원가 배분 방법인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 이게 5가지.
이 5가지의 유형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은 계산 문제 3문제 혹은 2문제 나오는 문제 중에 90% 이상은 득점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최근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과거처럼 원가 회계 계산 문제가 매우 좀 복잡하거나 좀 지엽적인 건 잘 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계산 문제를 다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자, 3문제 혹은 2문제가 출제되겠죠. 102회부터 116회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기출문제 분석, 과세제와 과세용역, 매입세액 공제, 간이가세자, 면세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주로 출제됐다. 출제 경향은 계산 문제는 매입세액 공제, 세액계산,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특징 및 규정, 학습 전략은 과세제와 및 과세용역, 매입세액 공제, 안분, 그다음 불공제 매입세액을 학습한다. 간이가세자,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를 구분하고 정리하는 거,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GPT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럼 결론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 과세제와 과세용역, 간이가세자, 면세, 영세의 차이점,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규정들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세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론 내용 정리하고 이론서에서 문제 풀고 다시 이론에서 모르는 거 확인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회계세법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정리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 풀고, 그러니까 먼저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 풀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또 모르는 거 이론에서 정리하면서 또 세법은 어느 정도의 암기를 수반하잖아요.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반복적인 수행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득세 102회부터 116회 데이터를 분석을 의뢰했고요. 기출 분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사업소득,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 결손금, 2월 결손금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출제기는 원천징수, 그 다음에 소득 종류와 과세 방법,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학습 전략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계산하는 문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 기타소득,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종합소득 금액 계산하는 그런 유형 문제를 잘 정리하자라고 GPT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 학습하고 실전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소득세 역시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방대한 내용인데 다 정리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제가 수업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론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이런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GPT가 분석은 이렇게 했고 제가 나중에 최종 정리하는 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천징수 세율 같은 것들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그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없지만 세법은 법에서 정한 거니까 어쨌든 암기하고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이런 반복적 과정을 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득세 역시도 2문제 혹은 3문제 중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소득세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교재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책에는 있지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출제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정리하기에는 우리 시험이 많은 부분을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론 시험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4개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4개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15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적어도 12문제 이상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지만 전산세무 2급 시험을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실무시험 일반 전표 입력 마찬가지 102회부터 116회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자, 15점 배점으로 나오죠. 기출문제 주요 출제 항목 외상매출금 회수, 소모품 구입, 국공채 매입, 사채 할인 발행, 급여 지급, 퇴직급여 지급, 단기 매매증권 평가 등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출제 경영은 이제 거래 처리에 대한 기본 이해, 외상매출금 회수, 소모품 구입, 부가가치세 납부, 자산부채 처리, 사채 할인 발행, 국공채 매입, 자기주식 처분, 세금, 부가가치세 납부 원천 징수, 외화 결제 및 외화 거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나온 다양한 거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요 출제된 항목들에 대해 반복적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전표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전산 회계 1급이든 전산 세무 2급이든 분계, 즉 일반 전표 입력 잘하는 사람이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일반 전표 입력 5문제 중에 정말 적어도 4문제 이상을 득점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5문제를 다 맞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거래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GPT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거래들을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전산세무 2급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회계 부록으로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회계 책을 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있다면은 그 부록에 있는 분계 500제 반복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500제를 여러분들이 한 5번 이상 반복한다면 여기 나오는 5문제 모두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단연코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일반 전표 입력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 이유가 다양한 거래들이 있어서 그렇죠. 특히 조금 어려운 거래들, 자본 거래나 아니면 사채라든지 이런 거래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02회부터 마찬가지 116회 5문제 나오죠. 15점 배점. 자, 의뢰한 내용들 보면은 과세 매출, 불공제, 영세 매출, 현금 매입. 자,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과세 매입, 예정 누락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출, 직수출 거래. 자, 그다음 카드 과세 매입, 카드 과세 매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있죠. 그런 유형. 그런 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GPT는 분석하고 있네요. 면세 매입 마찬가지로. 학습 전략은 과세 매출, 과세 매입, 면세 매입 등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같은 세액 조정 거래, 카드 결제, 현금 결제의 차이, 수출 거래, 불공제 항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을 비교할 때 가장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난도가 있는 걸로 본다면요. 뭐 간주 공급이라든지 전산세무 2급에서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예정 누락분 거래 이런 것들은 주로 전산세무 2급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죠. 그 외에는 모두 전산회계 1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형에 대해서 많이 변칙적으로 물어보니까 유형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최소 4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10점 배점 출제되겠죠. 자, 주요 출제 항목 분석된 거 부가세 신고서 가장 중요하죠. 거의 매번 나온다 볼 수 있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 같은 거요.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전자신고하는 것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관련된 서류들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빈도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죠. 학습 전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대손세액 공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공통 매입세액 정산, 수출 실적 명세서, 전자신고,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서류에 대해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보통 전자신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전자신고가 나오면은 부가세 신고서 배점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전자신고가 소득세 쪽에서 이번 최근 회차죠. 116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전자신고에 좀 쉬우니까 웬만하면 바로 하라는 대로 하면 입력하면 득점이 되는 거니까 주는 문제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실수가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분 점수 Q&A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오류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 6점 몇 점인데 내가 하나 틀렸어. 그러면 그 하나 때 1점 감점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최소 한 2, 3점 감점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점수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득점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일반 점표, 메인 매치 점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서 최대한 점수를 맞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틀렸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 4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부가세 신고서에서 절반 정도밖에 득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점수를 득점 못하고요. 그럼 감점을 많이 당하면은 합격하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부가세 신고서는 가산세 같은 거 주의해서 잘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기출 문제들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좀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60% 이상, 6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게 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속 명세서 작성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116회 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나왔는데 그게 하나 틀렸어. 그러면 뭐 사실은 그 배점이 4점이라면 4점 다 날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맞춰. 일단 4점은 맞고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 하나 이렇게 빼먹지 않고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 잘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 15점 배점이죠. 102회부터 116회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자, GPT가 보시면은 자, 부가세 정리,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리고 선급 비용, 대손 설정 주로 나온다는 게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감가상각, 그리고 미지급 비용,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에선 평가 손실 있는 문제, 감모 손실 이런 게 있는 문제 출제가 되죠. 자, 퇴직급여 설정, 외화 환산 등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습 전략은 회계 항목별 정리, 감가상각,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 관련돼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자. 물론 여기에 모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은 5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 혹은 5문제를 모두 득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특히 뭐 자동 결산 같은 거 여러분들 실수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자동 결산 같으면 결산 자료 입력 창에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안 눌러서 전표 추가 버튼 안 눌러서 틀리는 경우 많은데 그런 사소한 실수를 안 하도록 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볼 땐 최근에 이제 이익이익은 처분 계산서에서 나오는 뭐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이나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마지막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02회부터 116회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했고요. 자, 그래서 주요 출제되는 항목은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전자신고, 자, 그 다음에 인적 공제 항목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등이 주로 출제된다. 그리고 중도퇴사자 정산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학습 전략을 보시면은 뭐 사원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전자신고에 대해 잘 숙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5점 배점인데 여기가 복병이죠. 특히 급여 자료 입력, 특히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10점 배점으로 출제되면은 감점이 무더기로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맨날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공제, 뭐 인적 공제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외에도 뭐 여기 나왔던 뭐 주택 뭐 자금 관련된 공제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기부금 공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과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116회는 좀 특이하게 출제됐는데 첫 번째 중도퇴사자 정산 문제가 출제됐다. 물론 중도퇴사자 정산 문제가 과거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잘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된 적이 있다. 우리 뭐 예제에서 연습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입력을 하는데 거기는 기본 데이터에서 설정해서 가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마치 실무처럼. 자, 그런 것도 특이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항상 부가가치세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소득세에서 나왔다. 하지만 우리 기본서인 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 전자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본 적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116회는 다른 회차에 비해서 조금 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특이하게 출제된 약간 회차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당황했을 수 있는 학생들 있는데 그러니까 116회 기출문제는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 원천징수 연말정산 어쩔 수 없더라. 이 15점 중에 최대한 득점을 한다. 적어도 절반, 7, 8점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안 하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론 시험 문제, 예상 문제들 뽑아봤어요.